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소문으로만 돌던 이 트랙터들이 방북용, 대북용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전달려고 했던 그 트랙터들이라고 확인이 됐네요. 글쎄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소유 트랙터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시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적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북용 트랙터라고 하면 제가 일단 드는 생각이 저 트랙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가? 만약에 국가한테 있거나 지방자치단체한테 있거나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관리를 하는가? 일단은 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치되어 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군가가 관리를 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저 트랙터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는 뭐 등록 원부 같은 거 확인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컨대 만약에 국가 소유 트랙터이고 국가 어떤 기관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저 트랙터가 저런 식의 시위에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절도죄 같은 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영득 의사는 인정되기 어렵겠지만, 하지만 저거를 저렇게 국가의 재산을, 만약에 저 트랙터가 그 대한민국 정부 소유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저렇게 불법 시위에 사용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도대체 누군가가 저런 그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며, 그 의사 결정을 하게끔 한 사람이 누군지, 아무리 지금 우리나라가 뭐 계엄, 뭐 탄핵 이런 전국에서 혼란스럽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강이 절해서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태령 씨 보셨잖아요. 네네. 뭐 27대의 트랙터들이 왔다. 그래서 일렬로에서 쭉 와서 이제 남타령에서 경찰 차벽에 막혔는데, 경찰 차벽이 막히니까 전동 트랙터들이 그 경찰 차를 막 옮기려고 하고, 강제로 트랙터로 옮기려고 하고, 일부에서는 뭐 뒤집으려고 하고, 인도에까지 트랙터들이 막 돌진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상당히 과격한 불법 시위들이 점점 확장될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진짜로 만약에 물리적 충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지금 제가 보면은 참 우리나라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여야 진보 보수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경제 상황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뭐 환율이 오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450원을 뭐 넘었을 수도 있고 뭐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연말 연시 또 들뜬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거는 지난 계엄 때 어떤 유혈 사태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나, 그게 진짜로 아찔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식의 물리력, 사람이 아닌 어떤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까딱하다가는요, 저러다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팽팽하게 가스 같은 것들이 온 방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작은 스파크 하나라도 일면 그러면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진짜 이럴 때일수록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경찰이나 이렇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키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권력이 무너지면 경찰은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적 임무 중에, 경찰의 공직자로서 임무 중에 질서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 질서 안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공권력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있죠. 공권력이 붕괴된다면 해방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좌익들이 주로 쓰는 용어죠. 해방된 세상. 그 해방된 세상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해서 질서가 지켜지고 존엄이 지켜지는 그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죠. 특정 세력들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것을 해방된 세상이라고 좌익들은 부르죠. 예, 유복희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자,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바 있죠. 자, 노종면은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 듣고 먼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국무위원들 총원이 16명입니다. 그중에 한 명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지금 직무 정지 상태예요. 5명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합니다. 그렇죠.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됩니다. 이를테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그 이상한 모임에 예.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안이 있죠. 예, 국무위원 5명을 줄줄이 탄핵하겠다. 그래서 국무회의 자체가 의결을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 국무회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저 주장인데요. 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노종면 의원이 기자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국회의원이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면 진짜 저는 국회의원 시험은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시험 쳐요. 그래야 최소한 예. 뭐 한 60점 이상은 받아야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그 피선거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심각하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아예 법전을 들고 나왔어요 오늘. 예. 왜냐면 볼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 국무회의 관련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국무회의 관련해서 88조가 있어요. 88조의 국무회의의 권한과 국무회의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88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은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의한다. 예. 심의하고 의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 5명 탄핵하면 안건 의결 못해. 저게 노정면 의원의 워딩일 거예요. 하지만 의결하고 심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의결이라고 하는 거는 의결이 안 되면 효력이 없는 거고요. 심의는 한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쭈루룩 헌법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문이 있어요. 자문.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뭐 국가원로 자문회의도 있고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문이 제일 그 효력이 뭐랄까 좀 강도가 얕은 거라고 하면 의결이면 굉장히 센 거죠. 네. 아무리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의결해야 된다. 의결이 없으면 안 된다. 국무회의 의결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은 거기에 그 기속되는 건데 그런데 이 심의라고 하는 거는 의결하고 자문하고 중간보다도 자문 쪽에 좀 더 가까운 게 심의거든요. 이거 저희 고시 공부할 때 문제 나오고 그랬었어요. 틀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그 국무회의에 심의를 그 하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걸 갖다가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대통령이 심의하지 않고 그 뭐 비상계엄을 그 선포했다. 물론 이제 비상계엄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진짜 객관적으로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인데 국무회의 심의 거치지 않았다. 이러면 비상계엄이 무효냐? 아니에요. 심의는 그냥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있고 국무위원들이 그 멤버인데 국무위원들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똘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경험도 많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 부총리, 뭐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아 이번에 이러이러한 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예컨대 금투세를 이거를 폐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강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총리도 한 말씀 하시고 부총리도 한 말씀 하시고 뭐 그다음에 무슨 장관들도 한 말씀 하고 이런 식으로 중지를 모아가자라고 하는 게 그게 국무회의지. 거기서 의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의사 그 주요한 정책을 어떠한 그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정면 의원 같은 분은 저런 식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헌법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의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88조에 심의라고 되어 있지? 89조의 제목은 헌법 89조 제목은 아예 심의 사항이에요. 왜 심의라고 되어 있지? 의결하고 다른 건가? 그러면 요 밑에 저 교보문고 있지 않습니까? 교보라도 가가지고 헌법책 아무거나 그냥 딱 들고 그냥 떠들어 보세요. 그러면 심의가 무슨 뜻인가? 아 심의는 의결이 아니구나. 심의는 대통령이 그 웬만하면 잘 거치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심의 안 거쳐도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그렇게 영향력을 갖다가 행사할 수 없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국무위원 5명이 아니라 다 그냥 그 탄핵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도 지금 탄핵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혼자서 그냥 뭐 차관들 모아놓고 하든 누구랑 하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똑같아요.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뭐 정당입니까? 깡패 아닙니까? 뭐 5명 탄핵, 뭐 10명 탄핵 다 좋은데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허연주 이상하게 생겼어 탄핵, 저격진 왜 이렇게 뚱뚱해 탄핵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탄핵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거는 깡패 아닙니까? 깡패? 이런 것들을 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조기 대선 운운하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정권을 뺏어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그 조기에 뭐 다음 뭐 내년에 뭐 5월이면 좋겠고 6월이면 좋겠고 7, 8월이면 너무 늦고 뭐 이런 이야기 민주당에서 나온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이제 표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 이런 민주당이 어떻게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정당은 깡패 정당 아닙니까? 이런 깡패 정당이 입법권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이걸 갖다가 국정을 농단하는데 그야말로 행정권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법권까지 갖고 있으면 그러면 뭐 사법권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그냥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좀 생각 좀 하면서 말을 갖다가 하더라도 한마디라도 하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 보통은 심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라고 통상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법전에는 심의로 돼 있군요. 예. 노종면 그럼 원내대변인이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해서 국무위원 의결 정조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만들어서 국무회에서 심의를 못하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결이라고 물론 이야기했습니다. 국무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들이 자동 발효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럼 이 법안들이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보세요? 이건 헌법 53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네. 되어 있냐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는 의결하는 데고요. 네. 국무회의는 심의하는 데입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하죠. 그럼 정부로 이송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아니면 15일 이내에 국회로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부권이 행사도 공포하지도 않고 거부권 행사하지도 않고 시간만 질질질 끌고 있으면 그러면 15일 지나가면은 그때는 자동적으로 공포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아직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내년 1월 1일인가가 시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거를 공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1월 1일이 지나가게 되면 그때는 법률안이 이제 정식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만약에 이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그 거부권 행사하거나 거치지 않고 공포한다고 하거나 그래도 그 거부권 행사나 법률안 공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노종면 원내대변인 이야기대로 국무위원이 줄탄핵된다는 것이 실제로 현실화되면 결국 이 국무위원 줄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의 이런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행정부 마비 사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네.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되기 전에 어떤 정치 있었습니까? 뭐 통감 정치 이전에 차관 정치가 있었어요. 차관 예, 정치. 차관 정치.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그 정부에서는 그 장관 임명되는 게 조금 어렵고 할 때 실질적으로 차관들을 아주 뭐 이렇게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보내가지고 차관이 실권 갖고 있었던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줄 탄핵돼가지고 그 장관들이 임명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요, 대통령과는 달리 대통령은 선출직이니까 대통령이 그 장관을 예컨대 지금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그 해임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이라고 한 장관을 줄줄이 다 탄핵 소추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 의결되겠죠. 151석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졸지에 일제시대 전으로 돌아가서 조선시대 말로 돌아가가지고 차관들이 뭐 장관 역할을 해야죠. 뭐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의결됐을 때 구대빵으로 나중에 이겼지만은 그 뭐 몇 달 동안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차관이 장관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행정부가 붕괴되지는 않고 네. 차관이나 그 밑에 있는 실장들이 그 업무 로드가 더 이제 그 부과가 될 그런 정도인데 그런데 저런 의도를 가지고 저런 식의 우리나라 국가 기능을 더군다나 요즘같이 어려운 시점에 이런 식의 그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음을 줄 수 없을 것 같다 그 생각됩니다. 예, 지금은 국무회의의 회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 행정부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또는 심의 과정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의 밑바탕에 뭐가 있냐 이렇게 쭉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몇 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상 사법부를 계속 압박하는 용이다.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압박용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막판에 이런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뭐 심의하는 심을 통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된 이 삭제 조항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을 결국은 노리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야당은 기승전명이었잖아요. 네. 뭐든지 어떤 일들이 쭉 진행되고 특히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결국에는 그것이 이재명을 보위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정면 의원이 제가 조금 전에 뭐 이렇게 헌법도 안 읽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노정면 의원이 그 YTN에서 앵커도 하고 잘 나가던 기자였잖아요. 설마 노정면 의원님이 헌법도 안 받겠습니까? 설마 노정면 의원님이 헌법 88조 89조에 국무회의가 의결 기관이 아니고 심의 기관이라고 하는 거를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는 거는 결국 떴잖아요. 노정면 의원 이렇게 떠가지고 떴어요? 지금 뭐 모든 언론에서 심지어 펜앤마이크에서 저 같은 사람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뭐 노정면 의원이 뭐 그 국무위원들 막 줄줄이 탄핵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노 의원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말을 하면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수첩에다가 노종면 이렇게 이름 적었겠죠. 그러니까 비명횡사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요. 친명횡재 지난 4월 총선에 있었던 비명횡사 친명횡재는 지금 12월 24일 올해가 다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어서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구체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한을 정했었죠. 스스로 민주당은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드라인은 또 언제인지 봐야 되겠죠. 레드라인, 즉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오늘 24일이죠.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검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사실상 권한 대행을 겁박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책임을 어떻게 묻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 일단 책임을 묻겠다고 겁박을 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말을 뭐 이렇게 돌려서 하지 말고 그냥 탄핵소추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 정부가 그 국회가 그 국무위원 한덕수 총리도 국무위원이니까 국무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결국은 탄핵소추니까 나머지야 뭐 이렇게 뭐 그 귓등으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뭐 타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까지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모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국회가 정당이 다수당이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탄핵소추권 가지고 장난치면 그걸 어떻게 더 이상 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전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 듭니다. 예.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특검에 관한 내란 및 내란과 김 여사 관련된 특검 모두 유연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정적 입장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정기 국무회의에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공포하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 즉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확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은 24일까지 보겠다. 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 그 책임이 탄핵소추라 한다면 그럼 결국 민주당이 이제 오늘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본인들도 할 텐데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바로 돌입할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상황상 그러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탄핵소추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겁은초도 막상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 미국 등 외국과의 외교 관계를 봤을 때 미국에서는요. 그나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니까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가? 한덕수 그 국무총리는 총리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총리는 언제 했었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총리가 한덕수 총리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그 다음에 그 이명박 정권에서는 뭘 했었는가? 주미 대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어가지고 뭐 서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시 붙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주미 대사까지 했으니까 더군다나 그 주미 대사를 했었으니까 미국도 한덕수 총리가 어떤 분인지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참 희한하게 무슨 계엄 같은 게 이루어지고 또 탄핵까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가 되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다가 아이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국무총리가 누구냐?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에서 4월에 대패한 다음에 누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었습니까? 그때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려고 했었잖아요. 만약에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는 것하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까지 쭉 대통령 권한 그 총리를 하면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는 것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우방 국가에게 느껴지는 그 온도라고 할까 체감 온도라고 할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어렵고 막 그런 걸 갖다가 하나하나 그냥 어거지로 수습해가고 계신데 이런 한덕수 총리마저 날려버린다 탄핵소추해가지고 직무를 갖다 정지시킨다 이거는 그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요 뭐 미국뿐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뭐 중국은 잘한다 역시 우리 민주당 뭐 훌륭해 뭐 이러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심지어 북한까지도 참 저 남한 그 뭐 남조선 진짜 희한한 나라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를 탄핵 소추할 때 그때 필요한 의석수가 몇 석이냐 가지고 법적인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51석이냐 200석이냐 가지고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200석이라고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란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느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뭐 그렇게 별로 일도 안 하든 뭐 일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박영선이 아니라 누구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 지금 탄핵 소추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뭐 그 의결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제껴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빨리 그 탄핵 결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거 되잖아요? 탄핵 소추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한덕수 총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탄핵 소추가 나는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선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누구 말이 맞는지 그것부터 빨리 가려주시오 하면서 제가 그 한덕수 총리라고 하더라도 그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 그냥 계속 유지할 거고요. 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가처분 낼 테니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그 판단을 갖다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됐을 때 204석 나왔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진짜로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하면 몇 석 나오겠습니까? 그 범야권이 192석이라고 하는데 저는 192석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겠습니까? 여당에서 동조표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야당에서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그래서 192석 2표가 아니라 뭐 180석, 뭐 170석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하자고 했던 민주당 오히려 정치적 타격 입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식적으로는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그냥 그 뭐 강아지가 그냥 뭐 이렇게 소리만 요란하고 뭐 물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생각이 틀린 적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제 한덕수 권한대행 의결 정족수 문제와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 기준으로 봐야죠. 대통령 기준. 왜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대통령이 딱 1초만 없어도 우리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그 직무가 정지된 순간이 그 12월 14일 날 그게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직무가 정지가 된 게 아니고요. 그 탄핵 그 소추 의결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달된 그 시간이 그거거든요. 그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언제냐? 탄핵 소추는 12월 14일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통과가 됐는데 이 탄핵 소추 의결서 정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한 시점이 19시 24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녁 7시 24분이에요. 그때부터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된 거고 그 순간 그 한덕수 그 총리의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은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라고 뭐 한덕수 총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만큼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비워둬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를 뭐 국회 과반수로 그냥 뭐 그 날려버리고 정지시키고 또 국회 과반수로 정지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헌법에 따라 가지고 200석의 그 찬성이 있어야지 권한이 정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 문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죠. 관련해서 헌법학자들도 여러 의견을 냈는데요.
그중에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도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 즉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국회 운영위 전문위원이 냈습니다. 김상수 전문위원이라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자, 이 보고서 의미, 이거 이제 비상계엄 이전이긴 한데 국회 운영위원 전문위원이 낸 이 보고서의 의미가 국회에서 좀 참조될 만한 보고서라고 평가가 될까요? 참조될 만한 거죠. 이거는 네.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전문가 입장에서 국회 전문위원이면 계속 이런 국회법, 헌법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참조될 만한 무게가 있는 그러한 의견은 맞는데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국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유명한 헌법 교수님들 계세요. 뭐 허영 교수님도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권영성, 뭐 김철수 이런 그 대가들도 계신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중요한 건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 만약에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왔다. 그럼 뭐 깔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0석밖에 찬성을 안 했다. 그것도 깔끔한 거예요. 200석이 넘어가면 무조건 탄핵 소추가 된 거고 150석이 안 되면은 탄핵 소추는 부결이 된 거니까. 그런데 151에서 199까지의 의석수가 나오면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은 이 케이스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관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전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여론이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정족수는 국무총리 탄핵 소추 정족수 이걸 따라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탄핵 소추가 된다 이거죠. 이걸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만약 민주당이 이런 주장에 기초해서 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절차를 밟아서 의결을 한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약간은 지금 미국에 빠질 수 있다는 안개 속으로 보여요. 그 상황일 때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예. 주장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의미가 없다 그 생각 들고요. 일단은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헌법재판관 요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3명 되지 않았습니까? 이 후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해서 아직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탄핵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임명을 갖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임명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하나의 이제 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다가 이제 그 임명한 다음에 그 탄핵 소추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는데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냐 그러면서 또 탄핵 소추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적어도 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그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들 임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임명을 하는 순간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 가처분이든 뭐 권한쟁이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문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릴 분들이 요번에 임명이 된 헌법재판관들도 포함이 될 테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만약에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면 최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될 케이스는 이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모든 절차는 다 중지되고 이 케이스에만 전력을 갖다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말씀 중에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할 의원들이 없는 데다가 민주당이나 뭐 다른 야당에서 일부에서도 찬성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의견을 좀 지금 내비쳤어요. 실제 상황상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결사를 한다 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나 아주 반명이 심한 사람들이나 개혁신당 이런 데서도 거기에 부결시키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계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또 우리나라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소추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여론조사해도 뭐 70% 이상이 탄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지금 똑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 사유가 있는지 여론조사 한번 돌려보면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이 80% 이상이 탄핵 소추 사유 없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20%도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 못 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그 법률안은 헌법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안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대통령의 거부권은요.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한 것처럼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는 그 거부권을 갖다가 부여한 거거든요. 정치적 이유든 무슨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정책적 목적이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그 안에 위헌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라고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그 탄핵돼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원들은 탄핵될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탄핵과 그 똑같은 게 뭐냐면 의원 제명이거든요. 똑같은 이유로 국회의원들 다 제명돼야 된다라고 하면 국회가 법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법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다 제명해 버리겠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악 영향만 잔뜩 미칠 그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 가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 미 대사가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그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재명 앞에서 한 권한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그렇게 보이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왜 그 골드버그 대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골드버그 대사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생각하면은 주미 대사보다는 주중 대사 만나는 모습이 자꾸 그려지는데 뭐 골드버그 대사가 여기서 이렇게 A4 용지 꺼내가지고 줄줄줄 읽으면서 뭐 똑바로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력이 그것도 핵심 병력이 움직이는데 주한 미군에 대해서 어떤 노티스가 안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골드버그 대사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고 그냥 머리도 복잡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그 이재명 대표 만난 김에 이런 부분들을 선은 지켜야 된다. 그다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지금 그 정부와 여당 야당 통틀어 가지고 미국이 제일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물은 누구다? 제가 봤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건드리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불쾌하지 않을까. 미국이 불쾌하다 뭐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또 뭐라 그럴까 자충수를 두는 그러한 일이 될 텐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듭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 뭐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기 국무회 회의에서 특검 법안에 대해서 안건의 심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죠. 자, 민주당이 오늘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지 주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콘서트 관련된 소식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퇴진 집회에 앞장서서 가수로서 공연을 했던 이 이승환 구미 콘서트, 가수 이승환 씨가 구미에서 콘서트 한다는 것이 알려졌었죠. 그런데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경북 구미시는 이승환 공연에 대해서 정치적 언행 않겠다 이런 서약을 거부한 바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을 고려해서 취소했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연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미시의 그 문화예술회관 그 관리하고 그 소유권은 아마 구미시에 있을 거고요. 관리한 모든 그다음에 책임도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미시장에게 있겠네요. 시장한테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할로윈 참사 같은 거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구청장도 심지어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다음 오픈된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까지 있었잖아요. 구청장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불상사가 발생을 했다. 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는 시행사도 책임을 지고 기획사도 책임을 지고 이승환 씨도 책임져야 되지만 구미시 관계자들도 시장 포함해가지고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를 봤더니 서약서를 써달라고 했대요. 예. 그 구미시에서 네. 그 서약서 내용이 그 공연장 내 관람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달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공기가 너무너무 심상치가 않아요. 진짜 저는 제 눈에는 막 그 수증기, 그 유증기, 기름이 가스가 그냥 잔뜩 그 우리나라 여기에 그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떠다니고 있어요, 둥둥둥. 그러니까 방 안에 네. 저희 무슨 도시가스 같은 게 새 나가가지고 방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성냥 하나, 뭐 라이트 하나 잘못 딱 틀면 스파크 하나 잘못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빵 터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그래야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위태위태한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그 구미시 가서 그 콘서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사인해 달라. 사인 안 했대요. 두 번째는 기획사 및 이승환 씨는 구미예술회관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정치적 선동이나 정치적 오해가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 달라. 이것도 사인을 안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승환 씨가 구미시 가가지고 콘서트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 뭐 사람들 많이 몰리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흥분하고 격앙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막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적절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인력 배치 안 하겠고 그다음에 이승환 씨 나가가지고 정치적으로 막 선동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 뭐 정우성 하면 딱 생각나는 그거 있잖아요. 뭐 누구 나와 막 이러는 것처럼
그때 나와가지고 저기 지금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내란 속에 윤석열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구미시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듣기 싫은 사람들은 에이 그러면서 나가겠지만 열 받은 사람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진짜로 윤 대통령 나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뛰어나가가지고 불상사 일어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거라고 이 서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안 써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관을 한 거잖아요. 네. 이 대관을 갖다가 그 사용 허가를 했는데 이게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 있냐면 구미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3조에 보니까 이렇게 그 구미 문화예술회관을 그 쓰고 싶은 사람은 그 운영조례 3조에 보면은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용 허가 받았어요. 그런데 사용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4조에 있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사정이 변경이 돼가지고 뭐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구미시장은 이거를 갖다가 그 한 거 같고 그 공연을 하지 못하게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건 구미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이승환 씨, 결과적으로는 구미 콘서트 취소가 됐습니다. 구미시에서 앞서 정혁진 변호사님께서 자세히 얘기해 준 그 사유로 취소를 했는데 이 이승환이 2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일 전에 이 티켓이 매진이 됐습니다. 콘서트 매진이 됐어요. 근데 그 매진에서 몇 장을 좀 남겨놓은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티켓 판매 상황이 가장 안 좋은 곳인데요. 구미는 자기 티켓을 잘 구매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보수 우익 단체 여러분 해서 상당히 조롱성, 그러니까 보수 우익들에 대한 우파들에 대한 조롱성 글을 올려서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식의 어떤 표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콘서트가 될 때의 안전 문제까지도 연관이 됐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승환 씨의 이 조롱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본인 마음이겠죠. 뭐 네.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때 저런 식의 조롱하는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본인에게도 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런 글을 보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과거의 이승환 씨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016년 11월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저 현수막이 띄워졌었죠.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저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승환 자신이 소유했던 건물에 저걸 이승환 씨가 직접 저걸 띄우라고 현수막을 걸라고 해서 저 현수막이 걸렸었죠. 자, 세로 현수막도 있고 좀 다른 현수막이 있으면 또 현수막을 뭐 한 개가 아니라 3개인가요? 이렇게 이 현수막도 있고요. 앞서 보였던 세로 현수막도 또 있는데 박근혜는 하야라 이런 현수막을 걸었었죠. 그런데 주위에 살던 주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왜 저런 걸 저 건물에다 걸어놓냐 해서 상당히 항의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결국 철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 개인의 주장이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차원의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좌파 진영의 특징이 이런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형 호재가 발생하면 이렇게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정치 무대에 이렇게 단골 무대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좌파 문학의 먹이사슬이 저런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어떤 주장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확실히 좌파들은 잘해. 저는 저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조명현 씨예요. 예. 그러니까 조명현 씨는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 보수에서 저 포함해가지고 무엇을 갖다가 했나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 지금 정부 책임이 많다 저는 그 생각 들고요. 다른 부분 떠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승환 씨는 지금 오히려 제가 지금 드는 느낌은
구미 콘서트를 일부러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냥 어떻게 하면 취소할까 그랬는데 구미시에서 취소를 해줘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됐다. 구미가 어떤 데입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태어나신 곳이 거기가 구미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보수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듣는 그 지역이 구미인데 저는 몰랐어요. 조금 전에 그 앵커가 저거 띄워주기 전까지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6, 7년 됐나 그때 예. 그때 저런 식의 그 까만 그러한 뭐 그런 글씨로 그런 바탕에다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하라 저런 식의 그 글을 갖다 올렸다라고 하는 거를 전 요번에 처음 그 알았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아버지 누굽니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더군다나 공교롭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된 시점도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네.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승환 씨가 아 뭐 그 콘서트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다시 뭐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나 이승환이야 뭐 나 아직도 어린 왕자야 뭐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아 구미 괜히 잡았네. 이 콘서트 잡을 때 뭐 어제 오늘 잡았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기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어차피 내가 그 구미에서 콘서트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런데 구미시장이 서약서 그 사인하라고 떡 내미는데 그걸 내가 왜 사인해? 그거 빌미로 해가지고 그 구미시장이 이 그 공연 그 허가를 취소하게끔 해주고 그럼 오히려 더 잘 됐네. 이거 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까 말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이승환 씨는 그 내가 또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뭐 핍박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또 뭐 그 이번에 뭐 한 방 매겼다 보수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일석 뭐 한 4조 5조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래부터 과연 그 구미에서 그 공연을 하고 싶었 지금 이 시점에 구미에서 공연을 하고 싶었을지도 저로서는 조금 의문이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좌파 문화계의 집단적인 공격 양태도 한번 잠깐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임영웅에 대한 공격이 집단적으로 있었죠. 뭐 연예 문화인 연대란 이름으로 해서 공격이 있었죠. 또 이병헌 씨, 유해진 씨 이런 사람들이 배우들이 그 참여하지 않았다고 또 집단적으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은 우리들이 딱 떠오르면 과거 문화대혁명 시절이나 6.25 전쟁 시절에 집단적으로 만행을 저질렀을 때 벌어지는 걸 상상을 하게 되죠. 개개인이 정당한 차원의 비판을 넘어선 집단적인 저런 식의 공격, 상당한 위협의식이 느껴지는데 이 좌파 문학에는 이거 상습적으로 집단적 공격을 하는 게 상습적이에요. 그 좌파들 특히 이제 공산주의 뭐 공산주의가 좌파가 공산주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공산주의 전략 중에 이렇게 선전선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그 들어가 있잖아요. 예.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우월한 그 이념을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뭐 무지몽매한 일반 대중들한테 선전하고 그 선동하고 계몽하고 해가지고 따라오게끔 해야 된다. 그 수단이 무엇이냐? 총칼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연극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축제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그런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저는 요번에 여의도하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게 차이가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광화문은 제가 방송 많으니까 이제 시위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의도는 제가 안 가봤는데 시위하는 걸 보면은 젊은이들이 막 재밌게 놀러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진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수가 너무너무 취약한 부분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오늘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자 대북 응용으로 보내려고 했던 트랙터들이 시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국무위원 줄탄핵, 한덕수 대행을 둘러싼 탄핵 소추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그리고 이승환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취소된 그 주제들을 다뤄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